우선은 오늘 학술대회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런 연후에 미래교육의 9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미래교원이 가져야 될 역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될 것인가는 많이 고민을 해왔지만 우리 교원들이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하지 않아왔었던 게 사실이고, 특히 우리 교육대학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현장 교원을 떠나서 우리 예비 교원들에게 앞으로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사실은 오늘 발표의 맥락도 우리 예비 교원들에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어떠한 역량들을 키워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런 부분들 중에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QR코드 앱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띄워드렸을 때 이 스크린에 여러분들이 QR코드 앱을 스캔을 하시면 우리 구글 그 설문지 폼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미래교원 역량 진단 도구가 화면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에 담겨있는 역량의 내용들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 학술대회 주제를 접하고 어쩌면 이렇게 시적절하게 지난 4월에 우리 미래교육과정 논의가 본격 착수된다는 발표 이후에 우리 교대도 미래교육과정의 논의 방향을 예의주시해 왔었는데, 마침 우리 학술대회 주제도 미래역량 기반의 학습자주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러가지 방안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교사로서 가져야 될 질문, 우리 교사로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 학술대회 주제에 대해 좀 질문을 좀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학교가 미래사회에 요구하는 역량을 무엇으로 규명하고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규명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었던 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총론에서는 6가지의 역량을 제시했지만 그 강론적인 것에서 방법론들에 대한 고민들은 부족했고, 아마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그러한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각각의 방법론들이 각각 교과교육과정 안에 여러가지 고민의 흔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어떠한 추진 배경하에서 도출되은 것인지, 사회적 변화 트렌드, 이런 교육과정을 둘러싸여 있는 사회 변화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이 개정 과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맞는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학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20세기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학습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목해왔고 체감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그 속에서는 우리 학습은 또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학습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 학습자 세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사용한 미디어, 우리가 활용하는 일의 도구들과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사용하는 미디어, 일의 도구들, 환경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도 그들의 환경 변화만큼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형태의 사고의 특성을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문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교원에게 어떤 미래 역량이 요구될 것인가. 사실은 문제제기 수준에서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 최근에 발표된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 방향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4월에 발표된 그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추진 배경들을 제시를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아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그로부터 우리 교육 패러다임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직면해왔었던 주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교육 패러다임의 구조가 바뀌면 학습은 어떻게 재개념화할 것인가, 학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 가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교육공학의 관점에서 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난 20세기, 21세기 초까지 4번에 걸쳐서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화 시대로부터 공유경제 시대로 이동을 하면서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도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로 우리가 변화되어 왔고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디어의 변화와 학습 관점의 변화로 좀 풀어보면요. 산업화 시대에 공장이 등장하고 공장의 과학화 기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학습도 과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실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우리 학습을 설명하려고 했었고, 또 이것은 훈육주의의 형식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자리 잡게 됩니다. 또 한 가지 60,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이 컴퓨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정보 처리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구성주의가 등장을 하죠. 구성주의는 바로 인터넷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비선형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했고요. 책처럼 TV처럼 선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학습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비선형적으로 정보를 탐색을 하면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인터넷에서의 정보 탐색 과정과 우리의 학습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주관적 의미 구성으로서 구성주의 패러다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등장하면서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됐고 웹 2.0의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비고치기가 다시 재소환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우리 학습에 대한 주된 논의의 흐름들이 형성이 되어 왔죠. 자, 그러면 우리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는 4차 산업 시대에는 어떤 학습 관점이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교무처장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었던 논문의 주제입니다. 방금 제가 전달해 드렸었던 문제의식인데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제가 썼었던 3가지의 키워드가 앞으로 미래 학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논문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연결의 관점, 확장의 관점, 정서의 관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지만 한 가지는 경제의 패러다임이 소유경제 중심에서 공유경제로 옮겨오면 당연히 교육에 있어서도 소유중심 사고에서 공유중심의 사고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연결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최근에 호모사피엔스, 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의 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사고의 영역과 기계의 사고의 영역의 경계가 구별이 애매모호해지는 이 포스트 휴먼의 시대, 이러한 시대의 맥락은 확장된 인간 기능으로서의 개념을 학습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생각해볼 핵심 키워드로 확장이라는 의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세기는 우리는 학습을 인지라는 영역을 굉장히 우월적인 위치를 부여하면서 학습을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21세기에는 정서라는 영역, 감정이라는 영역이 우리가 키워야 될 학습 영역의 주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학습을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의 출발을 이러한 질문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의 배경에 보면 학습자 성향의 다양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개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우리 교육과정 개정 지난달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은 이 흐름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최근에 20대 세대들, 20, 30대 세대들 MZ세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초등학교에 들어와 있는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알파 세대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너무 축구공을 가지고 놀아서 어머니한테 혼났지만 지금 세대는 폰을 너무 많이 본다고 좀 나가서 제발 놀라고 혼이 납니다. 우리는 연을 날리고 놀았지만 이들은 드론을 날리고 놉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유튜브를 보지만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유튜브도 길다, 틱톡을 합니다. 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은 매우 짧아지고요. 우리가 이들에게 ADHD가 많이 늘었다라고 탓을 하지만 이들은 ADHD를 교실에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실은 우리의 세상보다 훨씬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세대가 갖는 이들이 경험하는 미디어의 특성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들을 기술 이용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로 묘사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아니면 더 이상 깊게 사고할 수 없는 세대로 묘사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후자를 강조를 하면 아마도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온책 읽기,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해서 깊은 사고의 교육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교육자들도 있을 거고요. 가장 현명한 세대로 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들에게 세상의 문제를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코딩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을 어떤 세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 접근을 취할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미래교육과정의 개정 내용들을 보면 여러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개별성, 다양성, 디지털 기반, 기초소양, 삶과 연계, 포용, 또 시민성, 또 2030 OECD가 강조하는 스튜던트 에이전시, 즉 학생 주도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사에게 어떤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기조 강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맥락이 2023년이 되면 우리 교대가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교대 중에 최초로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100주년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새로운 100년지 대계,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드림큐 2023 우리 총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새롭게 100년지 대계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비전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질함양과 미래교육에 특화된 초등교원 양성으로 비전으로 잡고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미래교육에 특화된 초등교원을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우리 상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창의재단의 연구 지원을 해서 그것이 채택되어져서 앞으로 3년간 우리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연구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사실은 오늘의 발표 내용들도 도출이 되어진 거고 이것은 저만의 연구가 아니라 그 연구에 참여하고 계시는 한 7, 8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공동의 연구로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었던 것이 그러면 교육과정을 개정을 할 때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원들에게 요구되는 미래 역량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이 즈음에 한 가지 제 눈에 띄었던 기사가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의 기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전에 MVP에 메이저리그의 MVP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도류라고 부르는 이 야구 선수는 홈런을 46개를 치고요. 3점대 초반의 방어율을 가진 투수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이 오타니의 기사를 봤는데 어느 언론 미디어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고등학교 때 세웠던 만다라트 역량 목표를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죠. 여기에 주변에 보면 제구, 구위, 스피드,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 이렇게 역량 목표를 정하고요. 각각의 스피드 160이면 축을 돌리기, 하체 강화, 체중 증가, 어깨 주변 강화 구체적인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 플랜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생이 10여 년 후에 전 세계를 주름잡는 최고봉의 야구 선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예비교원들에게 어떤 역량 목표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 역량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실행 플랜을 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고의 교사로 양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이 생각한 9개의 키워드가 바로 화면에 보시는 포스트 휴먼에서부터 휴타고지까지의 키워드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키워드이지만 도전적인 키워드이지만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교원들에게 육성해야 될, 양성해야 될 우리 교원 역량들을 생각을 해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과거의 키워드에서 미래의 키워드로 교육이 이동을 하려면 우리 교원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그것을 정의를 해봤고요. 예를 들면 초연결 시대의 연결과 협업을 촉진할 교육 역량, 두려움 대신 즐거운 참여의 교실 문화 조성 역량과 같은 9개의 역량 정의를 도출을 하고 각 역량별로 4개의 하위 요소, 4개의 행동 지표를 마련을 해서 36개의 행동 지표를 수립을 하고 이것을 우리 교육과정 개선의 기준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의식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9가지의 역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위 요소들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왜 이러한 키워드들이 우리가 역량을 생각할 때 주목해야 될 키워드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도만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를 해주고 합니다. 포스트 휴먼 역량, 5 요소 중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포스트 휴먼 이해와 성찰 역량이라는 첫 번째 하위 요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논문을 쓰는데 계기가 됐었던 아티클입니다. 이 아티클은 1998년 옥스퍼드 대학의 두 철학 교수가 쓴 아티클인데요. 인간의 인지 기능은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아티클인데 이것이 20여 년이 지난 후에 철학적 논쟁의 중심 논문으로, 중심 문제의식의 논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논문의 내용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테트리스 얘기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도형을 로테이션 시켜서 그 도형과 밑에 슬롯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머릿속으로만 사고를 해서 맞는 것을 판단하는 이런 과제가 있었을 때 여기에 머릿속으로 저거를 자기가 돌려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행위, 이것은 인지 기능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테트리스를 할 때 도구를 이용해서 로테이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딸까닥 로테이션을 해서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해서 저 슬롯에 집어넣는 행위, 이것도 온전한 인지 기능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을 모른 세 번째 케이스까지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러한 로테이션 기계, 이 기계가 바이오칩 형태로 우리 머릿속에 삽입된다면, 그래서 삽입된 그 바이오칩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도 인지 기능인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를 우리 인간의 순수한 인지 기능으로 보십니까? 지금 우리 21세기 초반 현재의 인지 철학 분야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철학적 주제입니다. 흔히 Extended Mind, 더 나아가서는 Embodied Mind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교원 역량, 첫 번째로는 어떻게 4차 산업의 기술을 우리 교육 현장에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4차 산업의 기술이 인간 본성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곧 인간 이해에 대한 철학적 역량이 우리 교원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소양이다. 이 이야기를 포스트 휴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연결 역량은 사회 전반에서 우리에게 자주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로 논의가 됩니다. 저는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컨텐츠 트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컨텐츠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져서 설명됩니다. 트랩, 뭔가 함정이 미래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메시지가 좀 달라지는데 뭐 책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20세기 경제의 특징과 21세기 경제 경영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회사들은 어느 시대를 주름잡은 회사인가요? GM, 힐튼, 사실은 이거는 패러디한 건데 21세기 폭스사, 20세기를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최대의 자동차 생산력을 보유한 회사이고요. 최대의 부동산과 호텔 시설을 갖춘 회사이고요. 할리우드의 최대의 영화 제작 스튜디오들을 보유한 회사들입니다. 21세기를 지금 현재 주름잡는 기업들을 볼까요? 최소한 주름잡지는 않더라도 21세기 이후에 등장한 기업들이죠.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버는 최대의 자동차 운송 기업이지만 단 한 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최대의 숙박 기업이지만 숙박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최대의 미디어 기업이지만 자신들이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계 각곳의 제작자들과 유저들을 연결해주는 연결 기업들입니다. 제가 컨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1세기에는 킬러 컨텐츠만을 갖고 살아남을 수 없는 경제환경, 경영환경이 되었다.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있게 어떻게 연결하는 연결 역량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회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연결 역량을 교육 안에서 구현할 것인가? 우리 교사들의 고민의 주제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2022 교육과 교육 개정과정 내용들을 보면 연결이라는 표현보다 연계, 관련 짓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제 눈에는 그런 것들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 역량이 굉장히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큐레이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건 교수 영역에서의 키워드 변화입니다. 우리는 교사의 역할을 티처, 피치, 가르치기, 인스트럭터, 지시하기, 이것으로부터 교사의 역할을 찾았는데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물론 코치, 패실리테이터 이런 개념들도 등장했지만 또 새롭게 큐레이터가 미래 교수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 큐레이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술 분야이죠. 미술 분야를 통해서 예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 작품들, 여러분들이 다 아는 화가들이죠. 제일 위쪽 상단부터 고흐, 고갱, 쇠락, 세잔과 같은 화가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상주의 작가 또는 후기 인상주의 작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인상주의는 이들 스스로 만들어낸 사조가 아니죠. 그 당대의 로저 프라이나 루이 르로이 같은 큐레이터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지식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큐레이터들이 이들의 작품 세계를 꿰뚫어내고 당대의 화풍 흐름을 분석해서 각각에서 작업을 하는 이 작가들을 프랑스 파리의 한 전시관에 불러 모으고 이 작품들을 같이 한 공간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이들에게 최초로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붙였고, 지금 21세기 현재의 인상주의라는 사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주목받지 않았던 큐레이터의 역할이 21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갱과 같은 작가들을 하지만 이들의 능력을 깨트려내고 이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큐레이터로서의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연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연결주의 학습 이론을 주장한 시멘스는 그럼 교사의 관점은 큐레이터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양한 정보 자원의 탐색과 연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 더 나아가서 좀 더 이 큐레이션의 개념을 좀 확대한다라고 하면 큐레이션의 큐라는 라틴어로 케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학습이라는 아이들의 활동을 어떤 예술 행위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예술을 잘하기 위해서 그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케어, 돌보고 그 방향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우리 교사들은 아트 디렉터,
예술 디렉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 교육공학 수업에서 제 수업 이름을 디지털 큐레이션 기반 공용 수업이라고 하면서 또 저도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한 가지 놀라웠던 사실은 제가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생들 스스로 탐구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 스스로 탐구 활동을 하라고 할 때 아이들에게 커다란 문제의식만 주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훨씬 훌륭한 탐색 활동을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공유 자원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적어도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진짜 내가 가르치지가 않고 아이들이 큐레이션 활동을 도출해서 만들어낸 컨텐츠를 수업에서 발표를 하고 오히려 내가 배우는 새로운 의미의 플립 러닝의 방향으로 우리가 수업을 전개할 수 있겠구나. 한 가지 재미난 주제는 우리 학생들이 탐색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 현상으로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기술 연구들이 있고 또 바이오 메모리라는 기술이 있는데 마인드 업로딩이 업로드에 해당하는 거고 바이오 메모리가 다운로드에 해당한다. 이 두 기술이 합쳐져야 오히려 미래 교육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가설, 새로운 시각들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내가 많이 배우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정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앞으로 미래 교육 과정에서 평가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과정 중심의 평가지요. 근데 제가 평가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 이어지는 세션들 중에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세션이 있고 또 성장 중심의 평가에 대한 세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세션 내용으로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이루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는 적시형 교수입니다. 저스트인타임 티칭이라는 교육공학 분야에서는 몇 년 전부터 등장했었던 교수 모형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접근법이 앞으로 빅데이터의 형상으로 주목되는 게 어댑티브 러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끔 교수 활동이 적응적으로 제공돼야 된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과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과제를 경험에서 도출되는 아이들의 경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피드백과 교수 활동을 제공하는 능력. 이것이 이제 적시형 교수 능력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목해야 될 현상은 이 빅데이터 분야의 기술 발전과 러닝 어널리틱스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입니다. 과거의 교육평가로 불렸던 것이 빅데이터 기술력이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빅데이터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XAPI라는 개념이 실제로 온라인 학생 활동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학습 경험들도 데이터화할 수 있고 그것을 LRM, 러닝 레코드 시스템에 다 축적을 시킬 수 있고 그것이 학습 분석학이라는 알고리즘과 만나면 우리 교사들에게 아주 유의미한 학생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적시적인 교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학생의 개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4차 산업 현상이 가지고 올 교육 변화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우리 교원들이 이러한 기술 발달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들이 반영된 키워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우리 아까 비대면이 뉴노멀이 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이 새로운 교육의 표준으로 아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자리 잡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블렌디드보다 조금 더 의미를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러닝 모델이 등장을 할 것이다. 단순히 온라인 교실, 온라인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선택권, 학습 도구들 이러한 것들이 하이브리드의 형태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개별 성장을 돕는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도 다양한 활동의 형태라도 다양한 학습 선택 옵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우리의 학습 모델들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블렌디드 러닝이 코로나와 함께 굉장히 주된 논의의 장에 등장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 제가 2002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었는데 그때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은 미국에서는 논의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그다지 논의가 거의 안 됐을 때 우리 KCI급 학술 논문에 처음으로 블렌디드 러닝 개념화에 대한 논문을 제가 발표했었고 그때에도 사실은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의 맥락에서 방금 설명드린 단지 블렌디드가 온오프 매체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개별학습이나 협업학습 간 방법 간 통합도 블렌디드 러닝 전략이고 또 한 가지는 학습 경험과 실제 과제의 경험을 통합시키는 것도 블렌디드라는 개념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2022 개정교육과정이 삶과 연계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이유도 학습의 장과 삶의 장을 연결시켜주는 우리가 목적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에는 이런 학습과 삶을 연계시켜주는 것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즐거움입니다. 펀이죠. 이미 많은 우리 초등 선생님들께서 잘 교실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20세기 저희가 다녔었던 학교 그 시절은 fear, 두려움, 위협 이 메커니즘이 교실을 좌우했었던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 성적이 평균이 85점이었다가 80점으로 떨어지면 5대 맞고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아이들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위협의 요소들 심화된 경쟁 아니면 발표 두려움, 과제 그리고 교실의 정서 속에 흐르는 것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극도의 긴장감, 부담감, 그 다음에 두려움을 초래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위협의 교실 문화가 교실을 여전히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최근에 뇌 기반 연구가 밝힌 것은 우리 머릿속에 위협이 들어오면 우리는 전두엽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두엽 활동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 활동이 바로 배움이 발생하는 뇌 부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은 감정도 통제하고 지적 기능도 통제하는데 위협이 들어오면 전두엽을 닫고 전두엽을 닫으면 학습을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즐거움이 미래 교육에 있어서 키워드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일로 생각했어요. 여기 호모 파베르는 사실은 도구의 인간인데요. 어떤 책에서는 일의 인간으로 표현이 되고요.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무엇으로부터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호모 파베르적 시각도 있을 수 있고 호모 루덴스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뭘로 생각을 해왔나요? 저는 최소한 제가 성장할 때 공부는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의 관점에서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는 과제를 주기도 하고요. 숙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라나는 알파 세대는 어떤가요? 이들의 삶의 의미는 우리는 의미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이들은 재미를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무엇인가를 할 때 일로 생각하기보다 놀이로 생각할 때 훨씬 더 몰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을 일로 접근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의 의미로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유키즈 그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 얼마 전에 저도 봤는데 거기에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 교사는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경제 교육을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유튜브가 몇십만 명 유저가 생겨서 이 유키즈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추후에 들여봤는데 과연 이분의 교사 이 교실 운영 방안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경제교육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 것인가에 이 교사의 열정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운영하는 경제교실 안에서 뭐 주식의 개념, 화폐의 개념, 일자리를 뭐 교환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몰입도 높고 즐거운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사의 접근 방식을 보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사회 각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모든 것을 게임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일로서가 아니라 게임으로 접근할 때 아이들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화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무슨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게임의 메커니즘이 있고 게임의 리워드 시스템이나 게임의 스토리텔링이나 이러한 요소들을 교실의 문화의 한 방편으로 마련을 해서 교실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게 마치 게임하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실 운영 전략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포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세계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시대정신, 시대의 화두로 포용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나 우리 교육부의 교육과정에서도 포용과 시민성은 굉장히 핵심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용이라는 개념이 우리 교실에는 어떻게 들어와야 할까? 우리가 한번 교사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네 가지 하위 요소가 있지만, 우리 교실은 어떤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포용하고 있는가? 우리 교실은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 교실의 교사들은 학습자 간 학습 격차를 고려한 수업들을 계획하고 있는가? 네. 우리 교실은 공정한 학습 성장의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포용의 관계, 포용의 문화가 우리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육과정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라는 문제의식으로 표출이 되어 있고, 방금 얘기 드렸던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교육부의 교육과정 논의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휴타고지라는 개념입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나중에는 이 개념을 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이 휴타고지가 갖는 문제의식을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 교육학을 페다고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페다고지는 이 페다의 어원이 아장아장 걷다로부터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의젓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학문, 즉 아동교육학의 출발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페다고지라는 이름의 어원에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을 논의하면서 사실은 또 이 자기주도 학습이 70년대에 안드라고지의 등장과 함께 주목받았었던 개념이죠. 안드라고지는 또 성인 교육학이고, 성인의 특성은 자기주도성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셀프 디렉티드 러닝, 자기주도 학습이 지금은 초등학교 교실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죠. 이 휴타고지가 강조하는 개념은 바로 자기결정성입니다. 셀프 디렉티드를 넘어서서 셀프 디터민드 러닝을 얘기를 합니다. 학습의 목표에 대한 결정, 그리고 우리 2030 OECD가 강조하는 스튜던트 에이저시, 학생 주도성,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제가 우리 혁신학교 방문을 해서 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프로젝트 학습들을 계열화하고 그 학년의 주제에 맞는,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수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6학년의 자기주도성이 성장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회의감을 갖는 교사 선생님들이 또 계셔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이것을 교육과정 운영 전략 측면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학년에서는 교사의 통제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교사의 통제권은 줄이고, 그리고 학습자의 자율권을 높이는 휴타고지의 방향으로 교육과정 운영 전략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휴타고지의 개념 안에는 다양한 그러한 실천 원리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향후에 같이 공부하고 고민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9가지 키워드로 미래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미래교육의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육이 미래로 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흥분되고 기분 좋은 느낌? 부담되고 괴로운 느낌? 두 가지 다 공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사실은 뉴노멀이라는 말, 사실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죠. 저성장이 표준이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모든 위기가 그냥 한꺼번에 몰려와서 도저히 감당 못할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현장의 교수님들도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교수 생활 못하겠다. 그동안 30년 동안 해왔었던 교수 행위와 완전히 새롭게 다른 교수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겪는 경험은 뭐 당황스러움이죠. 그 당황스러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소용돌이죠. 이 배 한 척에는 많은 선원이 죽고요. 2명의 선원만 살아남았습니다. 사실은 에드가 알란 포의 1800년대 추리소설에 나온 마지막 장면의 상황입니다. 그 두 주인공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배에 꽁꽁 묶는다. 또 하나는 부표에 의지해서 배 밖으로 내 몸을 던진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주인공의 선택을 하는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주인공은 소용돌이를 오랫동안 직시합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가 어떤 소용돌이인지를 알려고 했었던 주인공입니다. 소용돌이를 계속 면밀히 관찰을 했더니 막 무거운 것들은 이 배도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서 뛰쳐나간 어떤 가벼운 스티로폴 같은 것들은 소용돌이 밖으로 실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선택을 합니다. 어떤 한 주인공은 소용돌이가 두려워요. 소용돌이를 직시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용돌이의 관찰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배에 자신의 몸을 꽁꽁 묶습니다. 결국은 2번의 주인공이 살아남죠. 저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기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의 기술들을 이용할 것인지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교육의 교실 속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4차 산업의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교육의 장에 제공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교사인가, 그렇지 않은 교사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이 교육에 주는 메시지를 그 가치관을 형성한 속에서 선생님들이 그 기술을 이용하냐 이용하지 않느냐는 사실은 철학이 있는 선택이고 가치관이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변화하기 싫어서 이 소용돌이 자체가 두려워서 이 현상을 외면하고 내가 그냥 편한 방식대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일본 주인공의 삶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미래다움, 여러분은 이 9칸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면 어떤 것을 채우겠습니까? 제가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 연구와 함께 올해 같이 진행을 했었던 것이 교육청과 함께 8개의 혁신학교를 방문해서 현장 연구를 진행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미래형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들의 새로운 교육과정 연구를 준비하는 어떤 과제였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가 학교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신학부가 추구하는 학교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서면으로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도 학교가 학교답기 위해서 미래로 가는 것, 미래다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 이 대답에는 사실은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답변하시기를 주저하시고 좀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학교가 미래의 학교답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 무엇이 교육의 미래다움인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학교가 유튜브를 이길 수 있는 것. 유튜브를 이기려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교육의 미래다움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우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9가지의 키워드는 우리 교대 연구진이 생각한 9가지 키워드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미래다움을 생각하고 그 키워드들을 만들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기조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